자, 경매 절차 107페이지 보실게요. 그죠? 요약지 107페이지 보시면,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 준비, 매각 방법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시는데, 뭐 깊게 들어가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명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임차권 다 소멸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지금. 그죠? 매수기준권리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어때요? 세입자고의 문제입니다. 그죠? 세입자들이 어때요? 대부분 낙찰금액에서 다 못 받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티기 들어가죠. 그죠? 버티기 들어가니까 명도. 그죠? 명도에 대한 문제. 명도는 뭐예요? 나가. 이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이 한 권인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겉에 아주, 그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해도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타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로 어때요? 기일 입찰. 그러니까 경매라는 건요, 여러 가지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거를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부동산 경매에. 그래서 우리는 기일 입찰을 주로 하게 되고요. 매각대금 납부 6월 이내, 인도명령 6월 이내는 명도소송. 이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라는 건 낙찰자죠. 경락자가. 그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는 인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도 명령 법원에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인도 명령이 있고 6월에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안 나가면 소송하라는 얘기죠.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쉽게 시험에 이게 나오거든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분의 1만 기억을 하시면 앞에 말이 틀리죠. 그래서 매수 가격의 10분의 1,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 아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리고 항고보증금이라는 건 경매에 불복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매각대금. 이때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말이 되겠죠? 자, 경매를 내가 처음에 들어간다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얼마 쓸지 안다고 쳐도 매각 가격이 기본이 나오면 그렇게 가는 거고, 항고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경매에 불복을 하는 거예요. 경매가 낙찰자가 됐는데 나 그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간 금액의 10%를 내고선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항고에 대한 부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미등기 건물도 경매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가액의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건 뭘까요? 자, 이제 입장을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요, 법원 입장에서 볼 거예요. 법원은요, 어찌됐건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법원의 입장으로 볼 거예요. 법원은 지금 경매를 진행해 주는 데죠. 그죠?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소유자도 있고, 그죠? 거기 권리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경락자가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소유자를 좀 챙겨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어요. 소유자를 좀 챙겨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아주려고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이 된 자가 있다고 할게요. 1억. 최저 매각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저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800만 원이네요. 그죠? 근데 자 보실게요. 8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은 얼마? 9천만 원의 값어치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9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권리가 걸려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거 가지고 배당을 바꿨죠. 맞나요? 맞죠? 그럼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얘를 9천만 원에 팔아준 셈이 됐어요. 맞죠?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건 뭐냐면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1등은 9천만 원을 썼는데 2등, 3등 쓴 사람들이 쭉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8,800만 원에 된 사람도 있고 8,500만 원에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7,900만 원에 쓴 사람도 있을 수, 아니 8천만 원이고 8,100만 원에 된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써낸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다시 이 금액을 쓴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자 보세요. 8,800만 원 쓴 사람도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어 한 사람이죠. 그죠? 8,100만 원을 쓴 사람도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어 한 의지가 있던 사람이죠.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나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죠? 마음이 바뀌어서 낙찰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받고 싶어서 낙찰 경매 절차에 보면 9천만 원 쓰신 누구가 낙찰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자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경매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A 있고 B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계시냐고 물어봐요. 여기 입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쓴 사람이 혹시나 나중에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요, 내가 쓴 금액에. 내가 쓴 금액에. 넌 8,800 썼으면 8,800에. 좋지요. 근데 왜, 법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을 9천만 원에 팔 수 있었는데, 8,800만 원에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지. 그죠? 200만 원 왜 깎아서 팔아? 안 팔아. 근데 여기 맹점이 있죠. 보증금이 있잖아. 이 사람은 9천만 원 낙찰받았지만 안 한다고 하면 800만 원은 날아가는 거죠. 그죠? 법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난 이미 800만 원 받았는데, 그죠? 얘도 800만 원 냈겠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얘가 800만 원 낸 거에 합쳐서 8,8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800만 원하고 8,800을 합치면 얼마예요? 9,600만 원이네. 9,600만 원의 이 집을 팔게 되는 격이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8,800이 쓴 놈한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겠지. 맞죠? 근데 쭉 내려와서 8,800, 이 사람은 없었다 치고 9천만 원 다음이 8,100만 원이었어. 그죠? 그럼 8,100만 원이면 여기 800만 원 받았어도 합쳐봤자 9천이 안 되네? 그죠? 그럼 이 사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법원에서는 싸게 팔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자 보세요. 최저 매각 가격 1억 원, 매수 신청 보증금 1,000만 원, A 1억 3천, B 1억 2,500, C 1억 2천, D 1억 1,000, 1억 3천 최고가에서 1천만 원을 뺀 보증금이 1억 2천을 넘는 B와 C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보면 보증금과 내가 쓴 금액을 합쳤을 때 9천만 원보다 넘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그러니까 8,800만 원 쓴 사람, 8,500만 원 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한 거고 8,10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낙찰이 되는 순간 얘기해야 돼요. 안 하겠다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죠. 왜? 이해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법원 입장에서는 8,500에 팔아도 800만 원 넘으면 9,300에 파는 거니까 9,000보다 위죠.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팔겠죠. 예, 안 돼도. 맞죠?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이게 뭘까요? 배당 요구에 따라 바뀌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겠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 있죠? 네?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락자한테, 그죠? 대항력을 가지고 달라 그럴 수도 있고,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었다라는 건 대항력을 했잖아요. 우선 변제권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대항력으로 경락자한테 지금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선순위 임차인 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 그러니까 부담이 바뀌었다라는 건 어때요?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에 거는 인수해야 될 권리죠. 누가 인수해야 돼요? 경락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였잖아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건. 근데 그 사람이 뭐란 거예요 지금?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낙찰 금액에서 내가 먼저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종기가 끝나면 처리하지 못한다. 종기가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구를 했다가 종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막 한 게 뭐예요? 경매 절차를 했죠. 경매 절차를 함에 있어서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지금 금액을 쫙쫙 썼잖아요. 그죠? 이 쓴 게 내가 바빠서 못 가. 정말 받고 싶은데. 그죠? 정말 받고 싶은데 바빠서 못 가요. 그럼 누가 대신 나를 대리해 줬으면 좋겠죠. 그죠? 그 대리해 주는 사람을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수 신청 대리인은 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을 내가 하고자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있으면 할 수가 있느냐? 안타깝게도 없지 않니? 매수 신청 대리인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교육을 받고 법원에 등록을 하시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편하게 보시는 건 어때요? 지난해에다가 법원 경매, 부동산 상담, 부동산 법률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죠? 법원 앞에 경매 회사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경매 회사로 가시면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뭐만 해요? 단순히 경매 컨설팅이에요. 경매 컨설팅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요 건물은 요 정도 금액이 적당한 것 같아요. 요 정도로 가서 쓰세요. 이렇게 가격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냥 가격만 띡 불러주면 좋아라 해요? 안 하죠. 이 정도 가격이면 물건 문서가 쫙 해주겠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고 1년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한 달에 수익을 얼마 정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라고 할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뭘 받아요? 거기는 낙찰이 됐을 경우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죠.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거기는 1% 받아요. 1%. 10억짜리면 1,000만 원 내야 돼. 그래도 어때요?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 받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잘 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경매 컨설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 자체의 절차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 대상에 대해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냥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규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특수법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결국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공인중개사 3G 중에 빠진 사람, 등장인물 중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빠졌죠? 쉽게 얘기하면 누가 빠졌어요? 사장님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규칙 6조에는 경매하고는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개업자들 있잖아요. 중개인. 그분들은 경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편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사장님만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하는 것도 어때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법원에다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뭘까요?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할 때는 보증을 들으셔야 돼요. 보증. 여러분들 중개업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업도 보증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참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제 드시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거나 공탁을 하시거나 이랬었어요. 시스템은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중개업을 위해서 1억 원을 들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하려면 별도로 또 1억을 들어야 돼요. 법인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수법인은 안 된다 그러면 일반 법인 되겠죠? 맞죠? 특수법인은 안 되고 일반 법인은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법인은 공제나 보험 얼마 드시라고 그랬어요? 2억 들라 했잖아요. 분사무소 1억이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고, 실무교육, 여기서 얘기하는 실무교육이 매수 신청 대리인에 관한 실무교육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교육 시간은 원래는 우리 실무교육 시간 몇 시간이에요? 283이죠? 283에서 28에 32시간이에요. 얘는요 3에 4살 거예요. 그죠? 32시간에서 44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십니다. 그죠?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넘겨보시면 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증금액 뭐 이런 공인중개사법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이 비슷한데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떨까요? 뭐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서 매수신청 대리인을 얘기할 때는요. 자, 보시면 농협이요. 원래는 공제를 얼마 들어야 되죠? 자, 보시면 원래는 특수법인 같은 경우도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죠? 똑같이 2억 들고 1억 들어야 되는데 농협만 뭐라 그랬죠? 통폐라고 그랬죠? 농협은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중개업을 하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농협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게다가 보증도 얼마 듭니까? 다른 것들은 2억인데 1,000만 원이죠. 그죠? 지금 어떤 거 보신 거예요? 109페이지 보신 거죠? 109페이지에 있는 거는 왼쪽은 중개업이고 오른쪽은 매수신청 대리인이잖아요. 맨 위에 줄을 보시면 맞죠? 예, 예. 공인중개사법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보시면 지금 중개법인이 중개업을 하려면 1,000만 원 2억 이상 들어야 되고 개인인 개업법인에서 1억이고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죠. 중개법인은 뭐예요? 이쪽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보시면 중개법인 2억 똑같죠? 1억 똑같고 개인도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점이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 보증을 한다는 의미는 뭐였나요? 언제까지 업무 보증을 하라고 그랬었던가요? 그죠? 업무 개시 전이에요. 업무 개시 전인데 우리가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죠? 보증을 들 수 있는 요건이 뭐였죠? 등록이 완료되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이 됐을 때 업무 보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신분은 언제 돼요?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을 때죠. 서면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업무 보증은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업무 보증을 할 때는 어때요? 업무 개시 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우선 등록부터 해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보세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만들어요. 분사무소는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땠나요?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신고를 하는 거죠. 설치 신고를 하는 거니까 설치 신고를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라 그랬어요? 설치 신고 전에 업무 보증을 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도 어때요? 매수 신청 대리인도
업무보증 설정이 등록에 대한 요건이므로 미리 설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109페이지에. 아시겠죠? 이것도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초로 등록을 할 때는 등록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부터 해놓고 해란 얘기죠. 근데 분사무소에서 주신 거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미 공인중개사법상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잖아요. 등록을 이미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신청 등록이나 아니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어때요? 하기 전에 미리 업무 보증을 추가로 설정을 해 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십니다. 앞으로 가셔서 이제 저거를 다시 볼 거예요. 주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보실 겁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문제에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실 때도 어떨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많이 써먹으실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법도 마찬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슨 법이에요? 민법입니다. 민법. 그죠? 민법 중에서 뜯어 나온 거죠. 우리 중개사법도 어때요? 민법에 대해서 우리 특별법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개법에 있는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민법 안에 내용이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중간법적, 사회법적 성격도 갖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개인 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죠. 개인 간의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그죠? 당연히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보호법이잖아요. 민법에 관한 특별법, 민사특별법이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시간에 주택임대차법을 많이 다루나요? 한번 다뤄요? 어쨌든 시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주임법이나 상임법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민법을 풀고 있나? 중개법을 풀고 있나? 헷갈려요. 근데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민법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면 어때요? 중개법이 민법으로 풀려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겨요. 민법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개법을 풀면서 중개법을 풀어야지라는 마인드로 푸시는 게 아니라 민법의 소양을 가지고 그냥 풀리는 경우도 엉망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을 한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채권전 전세계약에서 준용된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주거용 건물 이제 판단은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여부로 판단한다.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업무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죠. 건축물 대장이나 업무시설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도 일정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해서 토지주택공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LH공사에서 저거 해주는 경우 있죠? 지원해줘가지고 임대주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지원해줘서 계약은 누구랑 맺어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은 LH공사랑 맺거든요. LH공사랑 맺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LH공사가 아니니까. 그죠? 이러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즉 점유와 전입을 했을 경우, 그죠? 누가? 그러니까 보시면 집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A가 소유자고 B가 누가 되냐면 LH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B와 C, 실제 거주자, 실거주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B한테 그냥 B하고만 계약이 된 거죠. 네? LH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요. 물론 쫓아올 때는 법무사 사무장이 와서 하지만 네. 맺지만 실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근데 C가 여기에 대해서 점유하고 전입을 할 경우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법인도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것도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회사 이름으로 빌려준 거죠? 그죠? 회사 이름으로 빌려줬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다방에 딸린 방 이럴 때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일시사용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채권회수 방법으로 소액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을 지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점 정리를 보시면 97페이지는 주택이 아니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점유와 주민등록, 점유와 전입 그죠?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대항력은 오늘 하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내일. 그죠? 내일. 정확하게는 다음날 0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내가 신고를 했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이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전입신고는 어디 가서 하세요? 주민센터 가서 하시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내가 신고를 한 것 자체만으로 되지는 않고 그 접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처리가 돼야 전입신고가 되는 거고. 확정일자의 개념은 어때요? 뒤에서 할까요? 네.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매 시에는 순위가 중요하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 경매를 소멸한다. 이게 중요하죠. 저당권이 없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죠?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저당권이 한 개도 없어서 마음 놓고 그 집을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죠? 잔금을 치른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이 없어요. 맞죠? 근데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당권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저당권 설정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나쁜 마음 먹으면요. 보세요. 3억짜리면 한 2억까지 나오겠죠. 대출이. 맞아요? 안 나와요? 2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억짜리 치면 전세는 얼마 깁니까? 2억 5천까지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전세계약 체결하고 2억 5천의 전세계약을 들어놨는데 2억 5천에 들어가는 이유는 저당권이 없다. 즉 빚이 없잖아요. 대출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날 다 준비해놨다가 싹 넣는 거죠. 그럼 그날 저당권 설정하겠지. 저당권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은, 대항력은, 그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받은 날, 다음 날이죠. 빵시죠. 저당권은 그날이에요. 그럼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럼 저당권 밑에 있는 건 아까 경매에서 다 없어진다고 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맞죠? 그럼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우셨으니까. 전세권하고, 그죠? 저당권하고 둘 다 뭐예요? 물권이잖아요. 그죠? 물권은 무슨 배당? 흡수배당. 그러면 은행에서 2억 가져가고 나머지죠. 3억짜리 아파트니까 대충 받아봐야 2억 5천, 2억 3천 정도 했겠죠. 그럼 나는 2억 5천 넣어놓고 3천만 원밖에 못 건지는 아주
불편한 진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누군가에게 들으신 분들이 보통 어때요? 되게 걱정들을 하시죠? 그 상황을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하신 분은요, 와가지고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그죠? 근데 내 주변에서 어때요? 보증금 날렸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은 어때요? 와가지고 엄청나게 조심하시죠? 그죠? 뭐 5천만 원짜리 전세도 마찬가지고 3천만 원짜리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최우선 면제권 받아봐야 뭐 1,600만 원, 1,700만 원 받잖아요. 그 남은 1,300만 원 못 받으시잖아. 그래도 날린 건 날린 거니까. 8천만 원 넘어와 버리면 어때요? 아예 안 되죠? 그러면 또 못 받은 거니까. 그래서 경매시에는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개념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임차 건물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게 뭐예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니까 뭐예요?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가구 주택을 누가 샀어요. 그죠? 매매로 이루어졌을 때, 경매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매매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임차권을 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팔 때 임차권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해주고 보증금 제하고 돈을 바꿨죠. 그리고 새로 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다 승계를 한다.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다.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다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뭘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다. 전차인은 또 뭐예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었다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 뭔 얘기예요? 전차인이 뭐예요? 전차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전대차의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전대차는 뭐예요? 내가 빌렸는데 또 빌려준 거죠. 근데 내가 빌리면서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죠? 내가 대항력이 없었는데 전차인이 되어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전차인이 들어와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근데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었는데 전차인이 또 대항력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시간상으로 보면 여기는 임대차죠. 여기는 전대차죠. 그죠? 임차인 대항력이 있었는데 얘도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등록을 하면 어때요? 요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거는 조금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죠. 주민등록이 잘못된 것에 임차인이 잘못이 없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잘못된 것이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집안에 주민등록을 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차인이 잘못한 거죠? 임차인이 잘못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기 전에 일부를 임차한 후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주택의 표시가 달라지면 그때도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임차인의 실수로 하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책이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 집안만 기재하는 것으로 대항력이 있다. 이 중요하죠? 단독주택은 헷갈리는 게 뭐예요? 다가구 주택 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시죠? 단독주택은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 그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또 다중주택, 그죠? 그 다음에 공간 우선도 볼 수 있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 세대, 그죠?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게 다 문제 없는데, 연립주택도 문제 아시고, 그죠? 실제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좀 헷갈리죠? 평수만 다르니까. 다세대 주택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룸은 다세대 주택이 없어요. 그죠? 다가구는 투베이나 투룸 이상이겠죠? 각각의 등기가 다 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가구 주택은 어때요? 통 하나가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 사시는 분들, 그죠? 각각에 등기난 게 아니잖아요. 각각에 등기난 게 아니니까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넣어도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집원만 기재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집이 그 집이니까. 그죠? 근데 다세대 어때요? 다세대. 다세대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공동주택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혹시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신을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가구 주택일 때는 집원만 넣어가지고 지금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면 동호수를 넣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바뀐 경우 다가구 주택일 때 집원만 넣고, 그죠? 집원만 넣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게 다세대로 바뀌어도 어떻다?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요. 주민등록이 직권 발생된 후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 회복이 되면 소급하여 대항력이 있다. 중요하겠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도 회복이 되면 소급해서 대항력이 있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을 못해도 대항력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저 집을 사기로 했는데요. 먼저 인도를 받았어요.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잔금을 치르면 좀 힘드니까. 어쨌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주택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거는 살 때의 인도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를 난 거죠. 그죠? 세를 났는데 내가 사기로 한 매매계약을 깼어요. 매매계약을 깼어도 어때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로부터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 주인이, 그죠? 주인이 주인세도 살고 있는데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들어올 거 아니면 나 그냥 여기 전세로 살게, 이럴 수 있죠. 그죠? 그 소유권자가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로부터 발생을 한다. 라는 얘기죠.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난 후 다음 날로부터 발생을 하는데, 그러나 전매차를 한 임차인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건 중요하겠죠. 전대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죠? 전대차를 한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경우, 이건 뭐예요? 전대차를 한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그죠?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시도록 들으셨죠? 맞죠? 여기저기서 다 들리죠? 근데 제일 많이 나와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을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라 라는 거. 우선 변제권은 별게 아니죠? 남들보다 우선해서 받는 거니까 되게 특별한 지위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냥 순서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등록한 순서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란 경매나 경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대항력권은 점유는 먼저 하시고 점유도 먼저 아시죠? 인도나 점유 같은 말이죠. 먼저 아시고 확정일자라는 의미는 뭐죠? 계약서에 도장받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를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도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한번 잠깐만 이해를 해보시면요, 점유라는 건 우리가 지금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어떤 권리를 주겠다는 의미로 되잖아요. 그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하시려면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아?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대항력을 플러스 확정일자를 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항력이라는 건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맞아?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선 면제 거는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이 맞는데 너 언제 들어온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대항력이란 건 뭐예요? 내가 임차인이에요. 내가 세대로 살고 있는데 이 세에 사는 게 확실하냐라고 할 때 남에게 나는 여기 살고 있는 게 확실해라고 남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항에서. 그 얘기는 내가 여기 사는 것을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내가 실제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여기야 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여기 사는 건 확실해지죠. 맞나요? 그러면 남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여기 세입자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대항력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확정일자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대항력이 생기고 그 대항력이 생긴 시점이 언제냐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 B, C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 그때부터 산 거 맞아라고 확인해 주면 어때요? 믿겠어요? 아니에요? 자. 대항력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집에 언제부터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때요? 순서가 생기고 순서에 대해서 경매에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언제부터 살게 됐게 라는 거를 확인을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죠? 계약서에 보면 내가 여기 언제부터 산 게 나오잖아요. 계약만 놓고 안 살 수 있는데 안 살 수 있는 거를 커버를 하는 것이 점유하고 점입이고. 그죠? 그럼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계약서인데 중요한 건 계약서라는 거는 당사자 간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하고 내일 잔금을 치르고 내일부터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사인 간에 거래한 계약서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계약서가 언제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특정한 날에 그 계약서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날짜에 그 계약은 유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계약을 지금 6월이잖아요. 계약을 5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5월 1일 날 계약한 계약서를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서 이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했을 경우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어때요? 그 계약서를 보고 네가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오늘 날짜로 이러한 계약이 있는 것은 내가 확인은 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계약서가 있었다라는 거, 그 날짜에 있었다라는 거는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확정일자예요.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정일자 하면은 100이면 100 나오는 다음은 뭐야? 그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장 찍어주는 게 맞죠. 왜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그냥 찍어줘요? 도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누가 언제 확인했다는 의미예요. 오늘 날짜로 동사무소에서 확인했다. 이 의미예요. 오늘 날짜로 주민센터에서 그 계약서가 존재했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 근데 주민센터에서 도장 찍어주고 세무서에서 도장 찍어주고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어야지, 거기는. 그죠? 그죠? 그 정도는 믿어줘야지. 그죠?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면 그 날짜 있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가면 그 날짜, 계약서 있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확정일자 받은 날짜. 그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매겨주는 거예요. 오늘 확정일자 받았고, 일주일 있다 받았고, 그 다음 일주일 있다 받았으면 어때요? 받고. 이거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버리면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먼저 권리를 챙길 수가 있다. 어디에서? 경매에서. 그죠?
이것저것도 싫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귀찮으면 그냥 전세권 설정하시면 되죠. 설정하셔도 되고. 근데 설정하면 돈 들잖아요. 아니요. 대부분 어떠세요? 전입할 때 계약서 들고 가서 확인해 주셔. 전입 안 하고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아도 돼요. 근데 어때요? 우선변제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입이 되는 순간부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그죠? 점유, 확정일자, 전입이 됐다. 그럼 언제? 전입일 때 생기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아시겠죠? 그러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아무 권리도 안 생기죠? 대항력도 안 생기죠? 맞죠? 대항력도 없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 현재 상황 확정일자만 받았을 뿐.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것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등록을 한다는 건 주민등록 등록, 전입 이거는 해야지만 여기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점유하고. 그러니까 점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아무 권리도 없어요. 점유하고 전입하면 대항력 생겨요.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면제권 생겨요. 그럼 거꾸로 점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 권리 안 생겨요. 그죠? 전입을 하는 순간 어때요? 전입을 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같이 생긴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갖춘 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아까는요 전입을 나중에 하면 전입은 언제 된다 그랬어요? 대항력은 그 다음날 빵시에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어찌됐건 대항력이 생긴 상황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로 나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부터 받아놨어. 그죠? 그리고 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빵시부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되는 거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전입의 효력이 발생을 했을 때부터.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갖춘 날에 우선변제권이 설정하지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보다 미리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즉 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요 어떤 개념이 될까요? 여러분들 계약을요 하시면 임대차 계약이라도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어때요? 텀을 두고 하죠. 맞죠? 텀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거 확정일자 받아도 돼요? 전입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맞죠? 전입해도 되냐? 확정일자 해도 되냐? 하시라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전입은 뭐 있는 사람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한 집에 여러 명 전입해도 상관없죠. 근데 불안하시면 확정일자부터 가서 지금 동사무소 가서 받으세요.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뭘 해야 된다? 점유하고 전입을 하는 순간 전입 같은 경우는 효력이 다음날 빵시에 발생을 하니까 확정일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우선면제권도 어때요? 전입한 날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을 한다. 대항력도 그때 생긴다. 확정일자에서 문제되는 건요.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장소,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공인인증 사무소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세무서로 가십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내 계약서 내 확인해 주는 거니까 경매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에서 내가 만약에 경매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경매를 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건은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저당권 자체로도 임의경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으니까? 채권관계니까. 그죠?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 동호수를 기재로 누락하였더라도 확정일자에 갖춘 요건이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정확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정일자의 개념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전입은요. 아파트 동호수 틀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전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걸로 봤잖아요. 효력이 없다 그랬 대항력 못 갖춘다 그랬잖아요. 확정일자는 다른 거예요. 확정일자는 그 상대방과 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입신고는 똑똑히 한 거예요.
그럼 전입신고를 똑바로 했다 그러면 어때요? 계약서상에 오류가 있었지만 내가 그 소유주와 이런 부분들은 맞죠. 도화수만 틀렸을 뿐. 그죠? 그럼 그 계약의 존재냐 부존재냐는 빠지는 게 확정일자니까. 그죠? 확정일자에서는 동호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압류일자와 우선변제권 발생일자를 비교해서 빠른 것이 선순위이고 가압류가 선순위면 무조건 뭐 하자 그랬어요? 안분배당 하자 그랬죠? n분의 1 하자 그랬죠? n분의 1 해놓고 어떻게 해요? 흡수 배당하는 아이들은 흡수하시면 되겠죠?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는 계약, 가장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가 없다.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계속해서 식당으로 사용을 해요. 그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겠다. 임대인의 동의로도 임차권을 양도를 하면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로 해서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임차권이 넘어갔으니까요.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망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그러나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권이 승계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임차권은 살 수 있는 권리고 보증금 반환 채권은 뭐예요?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는 거하고 돈 돌려달라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내가 살긴 살지만 내 보증금은 네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네 거야 한 그 당사자는 어때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를 하게 된다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권이 승계된다.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를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강화하고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는 거는 물건만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못 받으면 그죠? 없어요. 없지만 뭘 갖고 있어요? 전세권이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어때요? 순위에 따라서 받으면 되겠죠? 우선 변제권도 어쨌든 순위에 따라니까.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경매 신청 시 빚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에게 우선해서 지금 경매 얘기죠? 남들에게 우선해서 나의 쉽게 얘기하면 돈을 변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제를 받을 때 반대급부 이행이니까 나는 반대급부 이행은 내가 할 거죠? 그죠? 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선 변제권에서 요구하는 건 돈 주세요죠? 그러면 내가 돈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집을 나가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먼저 집을 나가고 돈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이행해야 될 의무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세요 해놓고 받으면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른 보증금을 받으면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최고가 매수 낙찰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가 체결할 필요는 없다. 단 계약 체결에 적법한 권한은 있어야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죠? 최고가니까 낙찰 받은 자. 근데 낙찰 지금 대금을 다 지급한 게 아니죠? 금융 형태가 진행되는데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즉 주임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법에 의해서 뭐가 안 된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던 맨 그 얘기죠? 대항력은 뭐예요? 누구한테? 경락자한테 받을 권리죠? 매수자에게 받을 권리고 우선변제권은 경락, 대금, 낙찰, 대금에서 나눠먹는 거죠. 근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2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다시 행사하지 못한다. 2차 경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이 경매 한번 넘어가고 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내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 우선변제권 내가 행사했죠. 행사했는데 다 못 받았어요. 다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 집이 또 넘어갔다는 얘기지. 또 넘어갔을 때 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뭐예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그죠?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경매에서 어땠어요? 무조건 물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뭐보다 빨랐어요? 일반 경매 집행 비용 다음에, 그죠? 최우선변제권이죠? 최우선변제권은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최우선변제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은행입니다. 그죠? 은행은요, 자기가 1순위 저당권에 들어가더라도 어때요?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무조건 밀리게 돼 있거든요. 최우선 변제권만큼은. 중요한 건 뭐예요?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집이 많아요, 식어요? 많죠. 그죠? 많으니까 어때요? 최우선 변제권은 각각 계산합니다. 각각.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죠? 서울은 1억 미만에 대해서 얼마를 해주나요? 3,400만 원까지 해줘요. 그러면 1억 미만에 대해서 3,4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최우선변제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어찌됐건 소액 임차 보증인을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좀 보호해주자라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조금 덜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지역마다 그 금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서울 사람은 1억 갖고 있어도 조금 그렇고 지방에서는 또 1억이면 대충 아파트도 사죠. 그죠? 좀 오래된 조그마한 옛날 아파트는 사는데 중요한 건 서울에서 1억 미만이다 그러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1억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그죠? 우선적으로 일부를 보존해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더? 우선변제권보다 더 우선하고 그죠? 우선변제권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우선은 순서만 정해놓은 거고 제1 말소기준권리보다 더 해주고 무조건 그죠? 무조건 소액 임차 보증금은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았다. 그 얼마까지? 1억 미만에서 3,4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권에서 멀어지죠. 멀어지시면 뭐는 있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우선변제권은 있어요. 우선변제권에서 순서대로 받으시면 되고 1억보다 작을 경우는 어때요?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럼 최우선변제권은 서울은 3,400만 원, 지방으로 갈수록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8,000만 원, 2,700만 원. 그럼 최우선변제권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전체 낙찰 금액 그죠? 예, 얼마? 주택가에게 대지 포함한 주택가에게 50% 99페이지입니다.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우선변제권하고 최우선변제권 애들이 말이 비슷하죠. 근데 개념이 전혀 다르죠. 맞아요?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우선 변제권보다 하나 더 세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순서를 매기자라는 의미예요. 누가 먼저 들어왔니? 이걸 매기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최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최우선 변제권이란 얘기는 순서를 중요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가 거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뿐이에요. 그죠? 아까 네가 거기 살고 있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해한 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대항력이 생길 경우죠. 그죠? 내가 확실히만 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대항력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요, 우리가 순서를 세우자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확정일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대항력이 중요해요. 대항력을 갖추어야만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사는 것이 확실하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보호금액은 50%고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다. 배당 요구 채권이라는 건 뭘까요? 최우선 변제권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권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등기 안 된 거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니까 달라고 해준다 그랬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죠. 등기가 되지 않은 아이니까.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의 등기가 경미됐다. 즉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미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해서 임차권이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 누구 챙겨줘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한테 챙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중복으로 챙겨줘야 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권과 개념이 다른 거니까. 그죠? 돈을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하고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상태, 즉 집주인이 보증금 빼신 거예요? 못 빼신 거예요? 못 빼셨죠? 그죠? 못 빼셨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했을 거 아니야? 나 임차권 있다고요. 그럼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집은 어때요?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사람 들일 수 있죠? 근데 들어온 사람이 좀 잘 몰라서 들어온 거지. 그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갔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는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우선 변제권은 날아가고. 하지만 뭔 되겠어요? 우선 변제권은 가능하다.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에게도 대지와 환가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미등기 주택이니까 경매 나오면 땅값만 나오겠죠? 땅값 나온 거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가장 공동생활을 하면 보증금을 합산을 하고요. 보증금이 정당하게 감액되면 그때부터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담보물권 취득 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 범위를 판단한다.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별도로 있으면 1억일 때 3,400이고. 그쵸? 이거 재밌죠?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의 남편의 중개에 따라서 근저당권 채권의 채권 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 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다는 계약상 잔금 지급 기일과 목적물의 인도 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행이죠. 사행이 부정행위. 그죠? 이럴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는 상황 다 알고 어떤 거예요? 임차보증금 받으려고 거기 들어간 거죠.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맞으시죠? 임차권 등기 명령제라는 것은 임차권이 종료 후 임대차 기간 중이 아니고 임차권이 끝난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그죠?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고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그 이후에 임차한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최우선 변제권 안 된다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임차권 등기는 경매 임차권이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그죠? 경매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반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죠?
예? 2년 이하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차를 어떻게 해요? 기간을 정해지 않고 임대차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2년을 임대차를 한 걸로 봐요. 이게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요? 법정갱신이라는 거 있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어때요?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1년이 되면 그 1년 계약한 것으로 본다 하죠. 하지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를 생각하면 기본 얼마다? 2년이 기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건 존속 의제인데 보증금 못 받을 때까지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정갱신은 임대인이 만료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 동일 조건은 1년이었던 치더라도 밑에 뭐라고 나오나요? 법정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법정갱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진행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래서 제가 임대인분들한테는 항상 뭐라 그럴까요? 임대인분들한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셔라? 항상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셔라. 법정갱신이 되지 않도록,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항상 다시 작성을 하셔라. 그죠? 그래야 계약이 1년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세입자가 나는 나가겠소 라는 말을 통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이내에 빼줘야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게 좋고, 임차인은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때요? 조용히 있으면 되겠죠? 조용히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내가 3개월 정도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월세라면 3달치 내고 나가도 그만이죠. 그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내고 나가죠. 중간에 나가면. 그죠? 근데 3달 잘 버티면 어때요? 3달 있다 나가면 계약이 종료된 걸로 봅니다.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가고 싶을 때 뭐 하나 띄우면 돼요? 우체국 가셔가지고 내용증명 하나 딱 띄워놓으시면 어때요? 바로 기간이 되죠? 내용증명 띄운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집주인이 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분들은 계약을 계속하셔라. 그 다음에 증액 청구 시 월세자인 5%죠. 상가는 9%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니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상속도 포기 가능한다. 그러나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상속권자의 단독 상속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차임의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연 1월과 기준금리 중에 낮은 거,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에 낮은 거. 그래서 기준금리가 1.5% 보증금 1억 중에 7,600만 원을 남기고 2,4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400만 원 곱하기 0.05 곱하기 120. 2,400만 원 곱하기 0.05. 5%죠? 5%는 120을 연 120만 원이니까 12로 나눴다. 하면 10만 원이 된다. 왜 그럴까요? 연 1월이니까 연의 10%죠? 근데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1.5%라고 봤을 때 플러스 3.5로 한 거죠? 그러니까 5%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로 바꾸면 얼마예요? 한 달에 2,400만 원 월세면 10만 원이죠? 맞아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전월세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몇 프로 기준으로 합니까? 대부분 12% 기준이죠. 1,000만 원은 1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10만 원. 그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그 정도 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방 300에 35만 원이면 전세가 얼마예요?
300에 35만 원짜리면 전세가 얼마요? 3,800 내지는 4,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4,000을 하면 40만 원, 38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37만 원, 뭐야. 300에 35면 3,800이잖아요. 그럼 3,800을 거꾸로 다시 돌리면 300을 남기고 35만 원을 돌린 거 아니에요? 그죠? 3,500만 원을 돌린 거 아니에요? 300을 남기고 3,500만 원을 돌렸는데 이 3,500만 원을 한 달에 35만 원을 받아버리면 1년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420만 원을 받잖아요. 420만 원을 3,500으로 나누면 12%가 나오겠지. 0.12.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다가구주택 작은 것들은 거의 전환율이 12%까지도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전세로 있는 경우 월세로 바꿀 때죠. 내가 처음에 놓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에 20만 원짜리에 살고 있으면 1,000만 원을 내가 보증금을 더 넣고 싶어요. 5천에 20짜리를.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1,000만 원을 내주면 그것도 6천에 10 뭐 이렇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반도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에 대해서. 2,400에 대해서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한 6만 원 되겠네요. 그죠? 6만 원 정도만 더 깎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된다는 얘기죠.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나오고, 뭐 저희 여기서도 나오고, 민법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죠? 임차권의 승계,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